자, 이번 시간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투쟁을 해서 결국 이한열이 사망했었고, 하지만은 민주주의 직선 제도를 얻어냈었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분열돼서 따로따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이 둘이 표를 나눠 갖게 됐고, 결국은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결국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게 되는데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전두환이었었다. 왜냐면 바로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됐으면은, 네, 자기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니까는 전두환이 매우 해맑게 웃고 있죠. 오늘은 전두환 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당시 근데 전두환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상황이 좀 바뀝니다. 지금 대통령은 노태우가 당선되기는 했는데, 국회의원들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시 몇 석이야 이게? 총 한 200석 가량 되죠. 이 한 200석 넘네. 한 230? 그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은 어디에서 뽑히냐면은 노태우의 정당이 아니라 여기 김대중과 김영삼 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정당에서 많이 뽑힙니다. 김종필은 이제 박정희 시대의 박정희 부하였었는데, 이 사람도 전두환한테 좀 당한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요 셋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는데, 이 세 사람이 70, 59, 35에서 거의 한 160석을 이 세 정당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의 정당은 125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이 160석을 가져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얘네가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결국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 전두환을 국회로 불러들입니다. 국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불러들입니다. 이거를 5공화국 비리 청문회라고 합니다. 5공화국 청문회. 요 내용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노태우 정부가 수립이 돼서 88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요거는 뭐 88 올림픽이 전두환 때 유치를 했던 거고, 노태우 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노태우 때 개최를 했었는데, 웃긴 거는 이거 전두환이 이거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시켰었단 말이야, 전두환이.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서 요 88 올림픽을 좀 보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당시 전두환은 일찍 물러났었고, 노태우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됐었는데, 노태우는 전두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전두환에 대한 반감이 심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두환을 불러가지고 올림픽을 같이 보는 모습이, 이 둘이 같이 보는 모습이 보이면은 시민들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노태우는 조금씩 자기 친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이제 요 새 정당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국회로 전두환을 불러들였는데, 이 전두환을 불러들일 때도 노태우도 결국은 승인을 합니다. 전두환한테 친구야 잠깐 나와라, 지금 요즘 상황이 안 좋다, 잠깐 나와서 그냥 좀 가만히 앉아있다 가 라고 해서 전두환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문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털리죠. 전두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었고, 이 5공화국 비리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전두환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전두환의 조사 과정에서 제일 많은 활약을 해서 인기를 끌었던 국회의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요 상황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노태우의 정당은 조금 했었고, 야당이었던 기타 다른 정당들이 큰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야당이 인원이 많고 얘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전두환 정부의 5공화국 비리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죠. 5공화국 청문회. 전두환 정부를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때 활약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영상이 없어졌네. 전두환한테 막 질책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전두환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5공화국 비리 청문회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너무 여소야대, 그러니까 노태우 정당은 조그맣고 얘네 나머지 정당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태우가 뭔가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얘네 세 명을 꼬시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김대중을 꼬셔요. 김대중한테 야 나랑 같이 좀 정치 좀 잘해보자. 나 좀 도와줘. 니네 70석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했는데 김대중은 당연히 거부했죠. 김대중은 거부합니다. 김대중은 거부하는데 김영삼을 꼬셔요. 그래서 김영삼한테 꼬시니까 김영삼이 결국은 넘어가죠. 김영삼도 넘어가고 김종필도 넘어가서 이 세 개,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의 정당 세 개가 합당하게 되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당 합당. 3당 합당. 그래서 노태우의 군인 정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그다음에 통일민주당이라고 하는 요 김영삼의 정당과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김종필의 정당 세 개가 합쳐져서 217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정당이 탄생하게 되죠. 김영삼은 원래 민주화 투사였었고 자기를 괴롭혔었던 노태우, 전두환 그리고 김종필도 박정희 부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김영삼은 이 군인들을 원래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 군인들하고 함께 편을 먹어버린 거죠. 이 군인들하고 김영삼이 함께 편을 먹어서 왜냐면은 노태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대통령은 네가 해. 네가 뻔하잖아.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얘네 둘과 손을 합치고 엄청나게 큰 정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김영삼이 따놓은 당상이었었어.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김영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군인들하고 민주화 투사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길을 걷게 되니까 여기에 또 반발을 했던 사람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게 민주자유당인데 얘네들은 이름을 여러 번 바꿔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대한 정당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반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노무현 국회의원입니다. 군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편을 먹냐? 이거 다 없어졌구나 영상이. 어떻게 군인들하고 같이 편을 먹냐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김영삼 밑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김영삼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이때부터 김대중이랑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무현은. 자, 그리고 노태우 시절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놓기 시작하죠. 요거는 항상 똑같아요. 이 군인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깡패 소탕했었지 박정희는. 그 다음에 전두환은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조직폭력배들 집어넣었었지. 그리고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해서 건달들을 잡아놓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좀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군인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이지만은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니까 또 국민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노태우 때부터는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소련이랑 먼저 대화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북한이랑 처음으로 문서로 이제 통일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조금씩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북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북방 외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3당 합당도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정당이 통합돼서 민주자유당이 창당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북방외교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동유럽, 소련, 중국 등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원칙을 채택을 합니다. 이 통일 관련된 얘기는 우리 올해 수업 마지막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볼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서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 정책을 했었고 한반도 비핵화까지 선언을 했는데 지금 북한 새끼들이 안 지키죠. 이 새끼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탈퇴해요. 얘네가 북한 애들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김영삼, 김대중이 나오죠.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 당시 회장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인들하고 힘을 합쳤었던 김영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무도 손쉽게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김대중은 불쌍하게도 못하죠. 계속 못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평생 박정희랑 싸우고 전두환이랑 싸웠던 이 민주화 운동가가 이제는 박정희, 전두환의 그 부하들이었던 노태우나 김종필하고 군인들하고 힘을 합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변했구나. 김영삼이 변했어. 나쁜 놈들하고 힘을 합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어요.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별로 기대도 하진 않았어. 많이 기대는 하진 않았었어. 기대는 많이 하긴 했었다. 당시 지지율은 많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김영삼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다가 갑자기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국방부 장관, 군인들도 그만둘 때 사표를 제출하나요? 라면서 아침 7시 30분에 취임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야.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그만둘 때 사표 제출하나요?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네? 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대답합니다. 그냥 대통령님이 명령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사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김영삼이 그래요? 잘 됐구만 하면서 내가 육군참모총장이나 기무사령관, 즉 전두환의 부하들을 싹 다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날부터 군 부대 내에 있었던 전두환의 부하들, 전두환과 노태우의 부하들을 일컬어서 하나회라고 합니다. 하나회. 당시 군대 내에 전두환은 이런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 하나회 출신만 군대 내에서 자기들끼리 잘해주고 승진시켜주고 하는 그런 악습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하나회를 그냥 놔두면 예전처럼 12.12나 5.16처럼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부하들과 노태우의 부하들을 다 잘라버려요. 해임. 그리고 전역시켜버려요. 옷 벗겨서 전역시켜버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모총장에서 자른 게 아니라 이등병으로 전역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떨어진 이 별의 개수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한 두 달간 계속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서 새로운 장군들로 새롭게 채웁니다. 그래서 요 하나회를 척결할 때 얘네가 당연히 전두환이랑 노태우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겠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신속하게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서 이걸 비판하는 뉴스 기사나 군인들의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는 김영삼이 뭐라고 했냐면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다 잘라버립니다.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죠. 군인들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김영삼이 일단 잠깐 같은 편 먹어서 걔네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배신을 때려버린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최초의 군인 정부가 아닌 문민 정부, 그러니까 일반인들 정부가 등장하게 되죠. 일반인들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회를 척결하는 사건 잘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때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정책들, 개혁 정책들을 실행을 합니다. 일단 일제시대 잔재를 없애겠다고 해서 총독부부터 부셔버려요. 총독부를 부셔버립니다. 당시 총독부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거지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까지 터져서 좋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총독부 건물을 90년대까지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부는 경복궁이 있었던 그 자리에 경복궁을 부수고서 만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한가운데 너무 흉측하다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때 이거 총독부 부실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야, 이거 우리가 지은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될까라고 해요. 그래서
김영삼이 열받아가지고 이때 야, 내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코 고쳐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김영삼은. 여기 보면은 총독부 있죠. 6.25 당시 총독부, 그리고 요 경복궁 건물을 가려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흉측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폭파시켜 버리죠. 지금 모습이, 요 모습이 훨씬 더 이쁘죠. 지금 모습이. 아직도 지금 일본이 부순 것 때문에 여기 계속 이제 공사 중입니다. 여기 아직도 계속 공사 중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부도 부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도 잡아드립니다. 김영삼은 스타일이 누가 자기 위에서 깝치는 걸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세력들을 철저하게 복수하는데,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가 비자금이 2천억, 3천억이 있다는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서 얘네 둘을 잡아들여서 결국 재판을 해가지고 12.12 군사 반란 혐의랑 그 다음에 5.18 학살 혐의 그리고 비자금까지 더 씌워가지고 전두환을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사형 선고. 그리고 노태우는 22년 징역, 이 자식들 왜 손잡고 있어 이거. 22년 징역형을 선고하죠. 22년 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요 내용이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입니다. 아까 총독부 건물 철거하고 노태우 전두환을 반란죄 그리고 5.18 주민들을 학살했던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죠. 다만 전두환 노태우는 1심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이 되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비자금 사건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자금 사건이 처음에 폭로가 되면서 전두환 비자금 9,500억이었어? 거지 같은 새끼 이거 얼마나 많이 해먹은 거야. 전두환 비자금이 폭로가 되면서 전두환 잡아들여. 조사받으러 나와. 김영삼이 맨 처음에 명령을 내렸는데 전두환이 나 안 나가 라고 하면서 자기네 집 앞에서 골목 성명을 해버립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골목에서 성명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 내려간 걸 잡아왔어요. 김영삼이 잡아가지고 재판을 때려서 아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현재는 이제 풀려났죠.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요 대통령은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요 전두환이랑 노태우를 평화적인 차원에서 석방시켜 줍니다. 잘못 석방했어. 지금도 입 놀리고 다니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벌금 내라고 했는데 지금도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나는 광주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막말을 하고 다니죠. 얼마 전에 노태우는 사망했죠. 전두환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에 공직자 재산 등록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비자금들 전두환 노태우 같이 비자금 정부의 돈을 훔쳐가는 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직자라면은 자기 재산을 공개해라. 그래서 자기 재산부터 먼저 까요. 야, 나 얼마 있어. 니네들도 다 까. 라고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 장관이랑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있는 사람이 걸리겠죠. 근데 이 당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100억이 있는데 나는 50억밖에 없어요 라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이거를 눈치를 까고서 금융실명제라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 재산을 다 까라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200억 있다고 막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분명히 거짓말하는 놈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융실명제, 즉 은행에서 당시에는 은행 예금을 가명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자기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예금한 게 다 가명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해서 이날부터는 자기 재산을 실명으로만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은행에서 가명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실명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분명히 여기 장관이랑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 공직자 재산 등록을 거짓말로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결국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다 걸리게 되는 거죠. 다 걸리게 돼서 국회의원직을 벗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당시 이 사람들 중에는 찾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걸리면은, 이 돈이 비자금인 게 걸리면은 내가 잘리고 뺏길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나서 은행의 예금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갑자기 발표해요. 지금 보면은 오후 7시 45분 은행문이 다 닫았을 때, 은행문이 전부 다 닫았을 때 예금을 다 동결시켜버리고서 다 실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돈을 미리 빼지 못하게끔 급하게 이제 이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래서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비자금이 꽤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는 지방의 이제 시장, 도지사들을 자기들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임명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지방의 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거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죠. 즉 민주주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경제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OECD에도 가입을 하죠. OECD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선진국 클럽. 선진국 클럽으로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죠. 선진국 클럽이야, 선진국 클럽.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했다고 하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된 건가라고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했었죠. 근데 OECD에 가입할 무렵에 김영삼 정부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었죠. 이거 본 적 있었을 겁니다. 삼풍백화점도 붕괴됩니다. 그리고 결국 막판에는 IMF 사태가,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라고 하는 IMF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죠. 영상 이거는 남아있으려나? 아씨, 이것도 없네. IMF 사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진 상태야. 이거를 이제 여기 외환위기라고 하죠. 외환위기. 달러가 부족해진 상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외국 돈이 없는 거야. 외국 돈이 없는 상태인데, 당시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게 돈을 꿔가지고 막 공장 짓고 뭐 회사 만들고 해서 사업을 확장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걸 돈을 갚을 때가 됐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IMF 외환위기. 여기 있다. 당시 봅시다. 기업들이 어떻게 됐었냐, 경제 상태가 어땠었냐. 기업들이 하나씩 돈을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보, 산미, 진로그룹도 망했었고, 지금 진로그룹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원래 주인이랑 다른 그룹이야. 삼립 알죠? 호빵 만드는 곳. 여기도 한번 망했었습니다. 망했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다시 크고 있었고, 미도파, 해태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해태제가 있죠. 지금 허니버터 만드는데 거기도 부도가 나서 망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인수한 거고, 한신, 기아 자동차도 부도가 나서 현대그룹이 기아를 먹습니다. 쌍방울도 망하고 해태 부도 났고 뉴코아 부도 났습니다. 뉴코아 지금 있긴 있지만은 그것도 원래 주인이랑 다른 주인이 먹었어. 그리고 이때 망한 회사들은 외국 기업들이 다 사들여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져간 기업도 있지만은 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는 지금 외국한테 먹혔고, 쌍용도 지금 외국한테 먹혔죠. 외국 인도 기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큰 기업들이 망하니까는 중소기업도 또 다 같이 망했었어요. 중소기업은 하루에 막 100개씩 무너지고 그랬었어. 여기 보면은 나산, 극동건설, 삼양식품도 얘네도 부도 위기였었고, 파스테르,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대학교도 부도가 났었고, 그리고 나서 거평, 대우자동차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지지를 쳤었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막 기업들이 수백 개가 막 망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기업이 망하니까는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잘렸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 그래서 기업들 망하고 직장들 없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나앉게 되죠. 그래서 IMF 사태라는 것은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나라가 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IMF. 6.25 전쟁 거의 제2의 6.25야. 그냥 나라가 쫄딱 망했어, 완전히. 이거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외환 위기 사태 때문에 IMF한테 350억 달러를 빌려오죠. 350억 달러를 빌려와서 급한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1970년대 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20년 만에 거의 한 30년 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나라가 망했어 지금. 나라가 망했어.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성 통곡을 해요. 도구 덕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자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망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결국 외환 관리를 잘 합니다. 잘해서 요 IMF에게 빌렸었던 350억 달러, 이 350억 달러를 불과 3년 만에 갚습니다. 3년 만에 갚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도 열심히 하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해서 빚을 결국 IMF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을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완전히 나라가 망했었는데 이거를 3년 만에 극복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 좀 봅시다. 자, 직선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억압했죠, 전두환은.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계속 해먹는다고 그랬었죠. 네,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용시키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6월 민주항쟁 직후 실시됐다기보다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실시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다 문제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었고 여기에서는 호헌철폐를 주장했었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내려서 언론을 통제했었다. 보도지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런 거야. 전두환 정부가 매일마다 언론사, 신문사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서 보면은 여기 3번에 김대중 동교동 기자회견 내용 중 대통령 신 총리 발언에 대한 각성 촉구는 언론 보도에 불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불가. 김대중 일본 교토 통신 회견 중 대통령 면담 요청 불가. 건국대 총장 퇴진 요구 보도 불가.
이거는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보도했다가는 니네 잡혀와가지고 죽는다라고 협박을 했던 게 보도 지침입니다.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의 배경으로 직선제 논의 자체를 금지한다고 했었던 호헌 조치입니다. 호헌 조치.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기에 외환 위기를 겪어서 큰 위기에 빠졌으나 우리가 3년 만에 극복했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었다까지 하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